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집단주의적인 가치체계의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사회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민주적 원리와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가치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시문은 아주 명확하게 이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이 문학 제시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까다롭다 보니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집단주의적으로 획일적인 의지를 갖게 되어서 집단이 요구하는 그 뜻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간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제시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옵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대중독재의 실험성은 고정된 권력체제가 아닌 움직이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대중독재를 이해할 때 비로소 포착된다. 여기서 대중독재라는 말이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독재는 혼자서 지배하는 것인데 대중이 여기 왜 앞에 붙는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히틀러도 독재자였지만 그 대중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습적인 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북한의 경우에도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열광적으로 울고 오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독재적 과정들은 한편으로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대중의 그 열광적인 동조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지요. 대중독재의 정치적 실험은 물론 대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중의 자발적 정치 참여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대중을 단일하고 규율화된 집단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에서만 인정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독재적인 과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만 허용합니까? 그렇죠. 단일하고 규율화된 하나의 의지, 권력층이 지배자가 원하는 의지에 부합할 경우에만 자발성을 용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죠. 그 틀을 벗어나는 대중은 민족의 적,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되며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대중독재 체제의 뚜렷한 특징인 억압과 테러는 사실상 정치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배제된 이들 아웃사이더에 대한 주류 다수의 동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1930년대 대중독재 체제에 대한 동시대인들이 증언해서 폭력이나 테러보다는 파시스트 정치의 종교적 차원이 더 자주 운용된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의 자발성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지요. 그죠? 배제하는 겁니다. 억압하고 테러하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과 그런 배제와 이런 것들보다도 파시스트 정치의 종교적 차원이 더 자주 운유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컨대 모든 종류의 독재 정권들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중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들을 계속 강조하고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독일의 히틀러나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소비에트의 스탈린 정권 당시에 그 독재자들에 대한 그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들을 우상화하고 또 국가나 또 국기에 대한 상징과 의례들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성한 것으로서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어린아이들부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그 쇠뇌하고 제도화했던 이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실제로 제3세계 지역에서 그 보편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그 근대화 과정에서의 군부 독재 과정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되지요. 이렇게 그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동시대인들이 더 절실하게 체감한 것은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국가, 민족, 인종, 프롤레타리아의 신성화. 그렇죠. 상징과 집단적 의례의 체계적 사용, 집단에 대한 광신적 헌신과 적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 대중의 열광과 갈채, 지도자 숭배와 같은 정치 종교적 특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를 신성시하거나 또 민족주의적인 대중독재라면 민족을 신성시하거나 혹은
사회주의적인 대중독재라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1919년 1월 19일 독일의 나치스당이 처음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 독일의 노동당과 그리고 사회당, 국민당 이 3당의 통합에 의한 것이었지요. 이 3당의 통합 과정에서 독일 히틀러의 나치주의는 뭐랄까요? 국가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신성화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국민의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시간 오래 끌어서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강요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열광적으로 박수치게 하고 히틀러 나오면 모두 다 같이 다 일관된 동작으로 하이틀러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식의 문화들은 제3세계 지역의 독재 국가에서들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지도자 숭배 같은 정치 종교적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정책적 차원에서의 공조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대중독재가 기본적으로 전통 종교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지도자 숭배나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종교의 교리와 충돌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종교와 불화에 놓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중독재의 정치 종교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근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정치가 전통 종교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전통 종교의 정치화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국가와 민족, 인종 등 집단적인 세속적 실제가 신성화되고 신성화된 세속적 실제를 숭배하는 정치적 의례에 대중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때 정치의 신성화, 즉 정치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재 체제에 대한 경험은 이런 정치 종교적인 특징들로 말미암아 집단 전체가 하나의 획일화되는 경향을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 상징들, 모든 국가에 대한 상징들이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신념을 넘어선 논리적인 확신에 근거한 신념이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형태의 종교적 믿음의 형태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연한 군중은 이렇게 정치 종교의 성찬식에 참가함으로써 단일한 의지와 목표를 지향하는 대중으로 전화된다. 후에 나치즘의 가장 통렬한 비판자가 된 11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느껴졌던 뉘른베르크의 나치 당대회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11살짜리 어린 소녀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나중에 훗날 나치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가 되는 인물입니다만 이 아렌트가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느꼈던 것은 나치 당대회에서 나치즘을 찬양하는 웅변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을 받았던 그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모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